2022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국어 영역 화법에 해당하는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 첫 번째 지문이었는데요. 수어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발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면서 우리 손동작을 먼저 하면서 지금 제가 한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의 수어 인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어 인사를 하고 이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청중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또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만큼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문이 특이한 이유,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발표자가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네 맞습니다와 같이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채팅창을 통해서 정중과 상호작용이 있다 하는 거 발표자의 발표 태도로 문제에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동작 외에도 자료를 제시해서 다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의 수어 인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동작, 자료 모두 발표하고자 하는 발표의 화제와 관련이 있다. 발표의 화제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수어는 수화 언어의 준말이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어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보고 수어에 관심이 생겨서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을 첫 번째 단락에서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 지금 발표의 화제와 발표의 화제를 정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락 본격적으로 수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수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직이요, 두 번째 비수직이요. 그리고 이 수직이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수직이요는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등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그 수어의 손동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계세요를 의미하는 수어 인사. 오른손으로 왼팔을 쓸어내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이거 전부 지금 수직이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수직이요를 통해서 인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시를 통해서 수직이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수직이요가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직이요가 달라지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부분도 예시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자료와 시범 둘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닭과 경찰을 의미하는 수어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닭을 의미하는 수어는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이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 닭이 되는데 엄지는 이마에 댄 채로 검지, 중지만 펴서 흔들면 경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를 이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다 흔드는 것과 또 검지, 중지만 펴서 흔드는 것, 이 손가락의 차이, 손 모양의 차이로 지금 닭과 경찰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 고유명사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이에 답하면서 설명을 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한글 자모나 숫자, 알파벳 등을 나타내기 위한 손모양인 지화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지화 역시도 수직이요의
포함이 되겠다. 왜? 손 모양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락, 비수지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지 기호는 손이 아닌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눈, 코, 입, 머리 등의 움직임이 전부 비수지 기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수지 기호 역시 수지 기호처럼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도 하고 또 수지 기호와는 다르게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수지 기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언어적 설명을 보완하고 있고요. 이 행복이라는 수어 수지 기호를 할 때 우리 행복한 표정이라는 비수지 기호를 함께 해서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짓게 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지 기호는 똑같이 행복인데 표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비수지 기호를 통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예시를 들고 있고 또 비수지 기호에 따라서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것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행복을 의미한 손동작 아까 했던 건데요. 그것과 함께 비수지 기호 이번에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당기는 걸 더하게 되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문을 만드는 것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청중들에게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며 따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수어통역사 땡땡의 인터넷 수어 강의를 언급하면서 지금 추가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여기를 참고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마무리할 때 다 같이 수어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할 때 앞서 소개한 수어 인사를 또 다 같이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문 전체적으로 지금 주의해야 할 거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자료를 활용하고 또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 체크를 해두고요. 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온라인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발표 매체를 통해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되어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청중과 상호작용 어떻게 하고 있느냐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적절하다. 2번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화제와 관련한 수어와 관련해서 청중들의 경험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다. 3번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시범을 직접 보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시범을 보이는 거 우리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4번 설명하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수지기호, 비수지기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어 인사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닭, 경찰, 그리고 행복이라는 수어 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적절하다. 5번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청중을 위해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수어 통용사 땡땡의 인터넷 수어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지문, 화법과 작문 함께 있던 지문이었는데요. 먼저 화법에 해당하는 것, 교지 편집부의 회의 내용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부장이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교지, 특집 기사의 제재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더니 지금 두 가지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제재가 선호도가 높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 하나를 선정하고 기사로 구성할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보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난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인 거죠. 둘 중에 어떤 걸로 할지 선정을 하고 또 구성할 내용도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제재가 좋을까부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교지 특집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일은 지금 두 가지 중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제재가 더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걸 선택한 이유,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지구온난화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했을 때 이 주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 2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제재를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왔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디지털 기기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또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학생 1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편집부장 역시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많고 또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고 또 공익성을 고려하여서 제재를 선정하게 되었다 하는 거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제재가 좋을까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제재를 선정하기 위한 하는 거 한번 끊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부터는 다시 중심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사를 구성할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전부 기사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대화이다 하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1이 먼저 기사의 내용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념 먼저 설명하면 좋겠다. 왜냐? 학생들에게 생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을 먼저 설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학생 2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 중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자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이렇게 마련을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집부장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지구온난화의 관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물음,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편집부장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활용한 말하기 전략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러자 학생 2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라는 편집부장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자신도 이것에 관해서 궁금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학생 1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집부장이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내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핵심은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얘기를 해야겠죠. 학생 2가 불필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 줄여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 1이 또 누리 소통망이나 인터넷에 불필요한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편집부장이 좋은 생각이야 라고 동의를 표하면서도 우리 중요한 거,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를 꼭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 독자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방법 자체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예상 독자와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대신에 지금 다른 내용을 제안하고 있죠. 학생들이 자신의 메일함이나 블로그에서 이를 수시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 1, 2가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용 생성 마무리하고 있고요. 편집부장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행 과제를 또 제시를 하고 우리 이때 작성한 초고 바로 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기사문, 그 기사문의 초고가 되겠네요. 표제를 통해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무엇이고 또 왜 줄여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본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지금 공장이나 자동차 등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관련이 있는 용어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탄소 발자국이 이런 건데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또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는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인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지금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근거도 우리가 꼭 밝혀야겠죠. 그래서 자료의 출처는 어디냐? 국제환경단체의 연구 결과이다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전체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 정도인데 204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지구온난화도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 기기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나 공장처럼 배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네트워크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정보들이 있겠죠. 이 디지털 정보는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무조건 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 첫 번째,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네트워크를 막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정보가 그만큼 많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고 또 저장되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송수신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느냐?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열이 있는데 이 열을 냉각할 때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또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많은 전력들 또 생산을 해야 쓸 수가 있겠죠.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 디지털 기기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 그러면 학생인 우리 지금 예상 독자가 학생이다 하는 거 밝히고 있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선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덜 쓰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첫 번째, 불필요한 이메일, 인터넷 게시물,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전화통화, 이메일, 메시지의 송수신, 인터넷 검색 등을 줄여서 네트워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들의 실천을 생활화하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지문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연습해 두면 좋겠죠. 그러면 3번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하자라는 의견을 이 문단에서 반영하고 있다. 가에서 우선 이 의견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 1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개념부터 설명하면 좋겠다.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 우리 이 문단에서 이렇게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개념 설명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눠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번, 가에서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는 의견을 지금 나의 이 문단에서 국제환경단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학생 2의 말을 통해서 우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로 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의 이 문단에서 국제환경단체 연구 결과 지금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지구온난화의 관련성을 설명하자는 의견, 그러면 나에서 3문단에 있다 하는 거. 가 편집 부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자. 그리고 3문단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것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도 적절하다. 4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나의 4문단에서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4번에 지금 학생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었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고 5번은 적절하다. 그러면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장문에 해당하는 지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문 상황 드러나 있는데요. 일상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를 담은 글을 쓴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러한 글의 유형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고가 지금 수필에 해당한다 하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필을 읽을 때 우리 집중해야 하는 내용, 필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 혹은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학동아리 합평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글을 수정할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집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래서 봄이다 하는 거 시간적 배경 제시를 하고 있고요. 봄이 왔기 때문에 숲길을 산책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산책 코스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동 계곡에서 시인의 언덕까지 내가 지금 봄날에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집에서 시작해서 시인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산책 코스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집을 나서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 수성동 계곡입니다. 봄비가 엊그제 내려서 물소리가 또랑또랑하게 흐르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이 자신이 들은 소리를 지금 흐른다와 같이 현재형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재형을 사용할 경우 흘렀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현재형 표현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동 계곡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수성동 계곡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 왜 수성동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 지금 이 글이 수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필 읽을 때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혹은 생각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수성동 계곡에 오니까 어떠한 것을 느꼈느냐, 은근히 가슴이 뿌듯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슴이 뿌듯하냐, 지금 이 수성동 계곡이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슴이 뿌듯할 정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성동 계곡을 지나서 필자가 도착한 곳 해맞이 동산입니다. 해맞이 동산에서는 지금 봄의 정취를 중점으로 해서 필자가 보는 풍경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바람, 꽃눈을 매단 조팝나무 가지, 그리고 파릇파릇 잎을 내미는 풀, 꽃무리 도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을 보면서 지금 봄이 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새봄이 돋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맞이 동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해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자는 가온다리에 도착을 하는데요. 가온다리의 이름에 쓰인 이 가온이라는 말, 중간의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하는 거 먼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바탕으로 가온다리라는 이름에 담긴 뜻, 필자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보라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온다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가온다리를 건너면 두꺼비 바위와 이빨 바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위들은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잠시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바라보면 웃음이 나는데요. 왜 두꺼비 바위고 왜 이빨 바위냐? 두꺼비 바위는 정말 얼굴 생김새가 두꺼비 같고, 또 이빨 바위는 딱딱 소리를 낼 것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위들에 대한 필자의 인상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의 마지막 필자가 도달한 곳 시인의 언덕인데요. 시인의 언덕은 오르막을 올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막을 오를 때 필자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필자는 남들의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내 호흡과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르막을 걸을 때 천천히 걷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필자의 가치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필자의 가치관이 필자의 행동에도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내 발걸음과 내 호흡에 맞춰서 걷다 보면 조금은 힘들지만 왠지 마음이 달콤하다라고 하면서 오르막을 오를 때의 느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시인의 언덕, 왜 시인의 언덕이냐? 연희 전문학교 재학 시절에 윤동주 시인이 자주 올라서 시심을 다듬은 곳이기 때문에 시인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 곁에는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한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데요. 이 수도 가압장은 원래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서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가압장을 윤동주 문학관으로 꾸몄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시인의 언덕에 오르면 필자는 수도 가압장이 수도물에 압력을 가해서 힘차게 흐르게 하는 것처럼 이 장소 자체가 필자 영혼에 가압을 주어서 다시 자극을 받고 의욕을 갖게 된다.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을 내 영혼에 가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필자가 수도 가압장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내 영혼에 가압을 느낀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장문 지문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각 공간에서 필자가 보고 듣고 또 느낀 점들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마지막 내 영혼에 가압을 느낀다라는 구절과 관련하여서 필자가 느낀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함께 볼까요?
변형 문제 1번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글쓴이가 바라본 전경을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글 봤을 때 또랑또랑하게 흐른다. 그리고 봄의 정취가 가득하다, 한들거린다 계속 현재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적절하다.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공간의 이동, 집부터 마지막 시인의 언덕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3번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계절감은 이 글에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 계절감, 봄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면 어떠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감각적 표현이 활용된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장소의 이름과 관련된 유래를 언급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수성동 계곡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수성동 계곡은 흰 안반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느낌 계속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봄날의 산책이라는 필자의 일상의 경험에서 생각한 것, 느낀 것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 글의 갈래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두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22년 3월 고2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관련한 지문들 3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